안녕하세요. 주클래스의 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매미 소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잦아들지가 않네요. 녹음 기사님들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여름에 영화를 찍을 때마다 이 헤드폰으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를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씩 들어야 된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여름인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행히 무선 마이크를 차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더더욱,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기 힘들었는데, 제 주변에 요즘 식물을 좀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 나무랑. 그런 친구들도 너무나 힘들게 버텨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어떤 나무들은 정말 타버려가지고 줄기가, 이파리가 녹아내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했던 이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간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제가 마법소녀 레볼루션이라는 정말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최하나 감독님과 영화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곧 들어가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안동 지역을 좀 헌팅을 하고 왔었는데, 경북 안동 지역을 갈 때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더위에 깜짝 놀라고 정말 촬영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당연히 촬영을 잘 하는 것보다 그 앞선서 생존으로 내 건강한 체력으로 현장에 열 몇 시간씩 서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됐던 현장의 이번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 5일 전부터 바람이 좀 불고 온도가 싹 내려갔는데, 지금부터 이제 비가 좀 오는 장마 시즌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제 그냥 촬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체감은 지금이 그 작년 기준 한 6월 말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아실지 모르겠지만 6월 말, 7월 초에는 장마가 펼쳐지는 전국적으로 그런 기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음력이 지금 윤달이 끼면서 지금으로 펼쳐지는 것 같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더 핫한 뜨거운 여름을 한번 보여주고 차가운 겨울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 많이 마시고 소금 먹으면서 진짜 건강 관리 잘하면서 끝까지 잘 찍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이라는 곳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름은 또 어떤 촬영장이 기다릴지,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겨울도 근데 되게 춥겠죠. 자, 올해 7월, 8월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정말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즘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조금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서울예대 나왔거든요. 서울예대 영화과 9호가 영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명세 감독님과 함께 그런 모습을 외치는 것 또한 그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정말 낯간지러웠었어요. 사랑이 뭔데, 영화 널 왜 사랑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점점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 영화라는 거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오래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눈빛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실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 사랑을 이어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독 눈물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영화계가 어렵다, 드라마계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진화를 했고, 저나 선배들보다 훨씬 진화했고, 정보량도 많고 똑똑하다고 저는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일 촬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고, AI 시대 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서 실제 배우들을 데리고 실제 카메라로 찍는 것이, 그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위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예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말해주는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라고 해서 뭐 꼭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뭐 이미지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 대한 묘미를 잃지 않는 것, 재미를 잃지 않는 것, 그것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계속해서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보가 많은데 그 중에 좋은 정보를 잘 취득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18분, 30명, 그리고 15분의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끝에 보여줬던 얼굴과 표정과 눈물과 웃음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꼭 저는 다들 재미에 푹 빠지셔서 원하시는 바 다 이루는 영화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하건 영화를 계속하지 않건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카메라를 가지고 재밌게 놀다 보면 원하는 세상을 만날 것이라고 믿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삶이 이렇게 힘든데. 네, 그런 의미로 7, 8월을 보낸 소감을 말씀드렸고, 그거 끝나고 나서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좀 어쨌든 사람을 에너지를 준다는 일, 사랑을 준다는 일, 이거는 저도 조금 힘이 들어갔던 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그 몸이 안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제 츄클래스 블로그에 가면 제 진심이 담긴 편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영화하면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쁘끄럽지가 않아요, 이제. 영화는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영화 한 편을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영화에 대한 컨셉과 기획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건데요. 오늘 들고 온 영화는 바로 이 배경에 색깔이 많은 초록밤입니다. 초록밤인데 제가 밤에 찍으려고 했는데 밤에 찍으면 좀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낮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배경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록밤은 제 필모 중에 유일하게 촬영상을 안겨줬던 작품이고, 부산국제영화제 들꽃영화상에서 촬영상을 받으면서 제 버킷리스트가 하나 이루어졌던 순간들이고, 그걸 받는 순간들이 아직도 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제 필모 중에 하나고, 그 소중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왜 제목이 초록밤이 되었는지, 그 초록밤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려드릴게요. 초록밤 포스터가 떴죠. 초록밤은 2020년에 작업을 했고 2022년에 개봉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됐던 작품입니다. 원래 제목은 허공이었어요. 윤서진 감독님이 저한테 처음 보여줬던 그 제목은 허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공의 촬영과 조명의 노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한테 컨택이 되는 부분이 개인 연락처들로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아는 PD님들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초록밤 윤서진 감독님한테는 연락이 저희 조합 사무국장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그 사무국장님이 윤서진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 연락처를 찾고 있다. 혹시 메일 주소를 드려도 되냐 해서 제가 메일 주소를 드렸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그 메일을 받았던 날이 정말 기억도 나는데, 메일의 내용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진짜로 착하고 섬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내려간 글이 있어요. 그 메일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메일을 받고 나서 바로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봤고, 그리고서 한 며칠 있다 바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내방역에 좀 있었어 가지고 거기 스타벅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윤서진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 받고 메일 받은 순간에 사실은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희 매형한테 이거 형 남자분 같으세요? 여자분 같으세요? 물어봤더니 글을 읽어보시더니 여성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인사할 때 이게 남자 감독님을 만나는지 여자 감독님을 만나는지에 대해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여성분이겠구나 하고 가서 내방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저만한 수염이 더부룩한 덩치가 있는 남자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카더가든 닮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딱 등장하시더니 윤서진 감독이라고 하고서 이제 처음 그렇게 만났었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너무나도
덩치가 큰 또 하나의 추경적보다 더 큰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 그때부터 초록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감독님은 본인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제가 어떤 작업들인데, 뭐 꿈의 제인이랑 어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필모를 보고 찾아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작비가 제약 지원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라 감독님의 사비로 오롯이 들어간다는 게 제일 크게 인상적이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아빠 마음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윤서진 감독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 영화 예산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1억 5천의 순수한 예산 아마 더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할 때 1억 5천이란 돈을 딱 듣는 순간, 이 영화는 무조건 잘 돼서 이 감독님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진짜 한 아이의 한 생명을 살려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 되게 그래도 잘 끝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되게 강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제일 좋았던 인상은 바로 감독님이 일상에 대한 포인트를 되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대부분이 일상적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한국의 상업영화에서는 절대 그런 씬들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 내용들은 채용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감독님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약간 뉴욕에 있다 보면서 그런 작가주의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친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지도 않고 깨알같이 그렇게 오롯이 그 감정을 담아놓은 글이 저는 제일 좋았었고, 저도 물론 그런 일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점이 제일 좋았던, 시나리오 제일 좋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1억 5천에 그리고 씬수와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었어요. 시나리오 페이지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감독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감독님한테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 스태프들끼리 같이 시나리오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영화 제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영화 예산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잡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시나리오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원했던 방향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같이 동의해 가면서 피드백 주면서 함께 만든 시나리오 하나 버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대단하고 고마워, 용기 있는 멋진 모습이었는데, 그 시나리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감독님, 이렇게 감독님이 하신 대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영화 하셔도 되고 영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데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영화들은 이렇게 조금 이런 영화가 좋을 것 같다는 영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과한 변화를 요구하진 않았었고, 그렇게 했을 때 감독님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래도 후회할 것 같고 저래도 후회할 것 같은데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고, 제가 진짜 그 점은 윤서진이라는 개인적으로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멋있던, 남자로서 되게 멋있었던 모습이었었고, 그게 감독이라는 리더의 모습이었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초록밤의 성공 혹은 초록밤의 결과를 보고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출발점에 저는 그런 제작 방식에 대한 변화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태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했던 그날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감독 입장에서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그 지점을 가지고 선택해서 제작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영화의 제일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윤서진 감독님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을, 미술 감독, 녹음 기사님, PD님 이런 분들을 믿어주고 함께 했다는 게 저는 초록밤의 가장 큰 성공이고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록밤이 조금 독특한 영화예요. 제작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어쨌든 허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컨셉 촬영 감독으로서 처음 항상 하는 일은
이 스토리라인을 정리해보는 일이에요. 감독님이 보내준 글을 읽었을 때 이제 내러티브적으로 짜르락 편하게 읽혀져 있지 않게끔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제가 거꾸로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시간이 있는데, 아빠의 시간, 엄마의 시간, 아들의 시간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고양이 죽는 사건을 보고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는 또 소식을 겪게 되면서 거기서 싸우고 가족들이 만나고, 결국 그건 다 돈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또 누군가의 그 돈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죽음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어떤 개를 만나는 환상의 꿈을 꾸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족들이 살아가지만 그 가족에 대한 의미와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제가 처음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글이 뭐 감독님 시나리오에 정확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해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감독님한테 보여드렸고 감독님이 이걸 조금 그냥 착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첫 인상은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는 것들의 의미라고 적어놨고요. 그만큼 약간 되게 시대적으로 바니타스라는 미술사가 있었는데 16, 17세기에 네덜란드 지역에서 이제 정물화 관련된 그런 해골이나 어떤 소품들을 가지고 막 정물화를 그렸던 그런 풍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중세 유럽에는 흑사병하고 산신전쟁이 휩쓸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 죽음이 무엇인지, 혹은 죽음이 우리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우리 일상에서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인생의 덧없음 이런 것들을 표기한 이 라틴어로 인생 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니타스라는 뜻인데, 바니타스의 작품들처럼 삶을 허무로 그림을 주제로 그리는 그 미술 장르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초록밤도 저는 약간 그러한 거리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제일 처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얘기고요. 근데 이제 외로운 아빠, 외로운 아들, 외로운 척 안 하는 엄마,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 인간은 모두 다 외로울 수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엄마들이라는 걸 보면, 저는 엄마라는 캐릭터는 본인도 되게 여성으로서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그 가장 강한 열망을 가지고 가족의 중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엄마의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의 시간, 아들의 시간, 엄마의 시간이 보이는데 모두 헛돌고 있고요. 가족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순간들도 뭔가 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 가족이 한 집에 살지만 모두 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가족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셋이서 가족끼리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2020년에 이제 만났고요. 그때가 하필 바니타스랑 비슷하게 코로나가 이제 있던 시기였습니다. OTT 시대였었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진짜 갑자기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이 펼쳐졌고, 그리고 또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던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였는데, 감독님하고 저하고 제일 처음부터 했던 얘기는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목적이 되게 강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OTT 시대가 갑자기 인기를 끌고, 그리고 극장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남들이 다 OTT로 가고 영화를 만들지 않으니 우리가 이런 시기에 영화를 만드는 건 극장으로 찾아볼 수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영화를 선보입시다 라고 했던 게 초록밤의 첫 시작이었고요. 그거로부터의 출발이 바로 화면의 사이즈와 관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비율을 2.39대 1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물의 사이즈를 진짜 극장에서만 봤을 때 오롯이 그 감상이 될 수 있는 화면 사이즈로, 좀 다른 영화들에 비보다 넓은 풍경이 많이 보이는 앵글을 선택하게 되면서 주로 25mm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허공의 공기는 어떻게 담겨야 하나, 그래서 지구 안의 우리, 숲속의 인간, 사라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허무주의,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숲, 초록 이런 게 시나리오에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초록의 밤이라고 또 이어서 적어놨습니다. 그 바람 부는 날 가족이 기록을 남기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가족들이 돌아다니는데, 여름, 초록, 나무, 숲 이런 게 보이는데, 밤에도 우리가 초록을 좀 많이 느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결정적 아이디어를 확고하게 담은 사건이 있는데, 거기다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 레퍼런스로 이제 사진을 모아 봅니다. 항상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면 모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죠. 테자나스라는 사진 작가가 있었고요. 이 사진 작가가 찍은 베이징을 공간에 놓은 기록을 사진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와 같이 그 사진이 되게 로우 콘트라스트하고, 같은 밤이지만 약간 우리가 기억하는 밤과 또 다른 느낌의 콘트라스트를 가지고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쓸쓸한 밤거리를 이런 로우 콘트라스트로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조금 사라진 느낌을 보여주게 되니 되게 이 느낌이 저한테 되게 새로웠었고, 북경에 가면 오래된 집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파트 이런 대조들과 이 나무 숲 이런 느낌들이 초록밤이랑 제일 많이 떨어졌던 이미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콘트라스트를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과 이 사진을 보여줬고, 이 감독님도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고, 현대사진 작가의 이미지가 이어진다고 좀 판단이 돼서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사라지는 모든 것들, 현실, 그리고 그림 같은 밤들. 그래서 약간 이 영화는 상업영화가 아니라 훨씬 작가주의 영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와 이미지가 힘을 잃으면 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복잡하게 친절하게 쓰여져 있지 않는 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걸 리얼리티로 가서 표현하면 안 되고, 오히려 되게 그림 같은, 회화 같은 이미지가 주가 되는 그런 작품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태자나스 사진집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영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살가도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요런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요. 요런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인데, 이 초록밤이란 영화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크게 첫 번째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컨셉을 제가 잡은 건, 이 각자 개인이 아빠의 공간, 엄마의 공간, 아들의 공간이 보이는 개인은 다 단독적으로 잡지만, 이 셋이 모여지는 한 샷은 무조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는 컨셉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레퍼런스로 이 셀카도의 사진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록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찻신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외부로 그 할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그 집으로 가는 그 찻신이 있는데, 그 찻신 앵글도 한 번에 세 명이 운전하는 사람, 옆에 탄 사람, 뒤에 탄 사람, 그리고 모두가 다 한 번에 보일 수 있게끔 앵글을 잡았던 기억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초록밤은 가족이 보일 때 모두 다 한 프레임을 넣었다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저한테 알려준 책이 있는데, 이건 CD 아파트 사진집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 초록밤 허공이라는 제목에 제일 첫 번째 영감을 떠올랐던 그 공간이 이 주공 아파트였대요. 그 주공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이상 됐는데, 그때 이제 건물의 오래됨보다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푹 자란 모습들이, 높이 자란 모습들, 그리고 초록 숲 안에 건물들이 그렇게 담겨 있는 느낌들이 이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그런 바니타스에 가졌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다고 해서 감독님은 주공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CD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CD 아파트 이 사진 작가님도 이 주공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나무나 이런 자연을 많이 찍으셨는데, 정말 좋은 영감이 되었고요. 저희도 이 CD 아파트가 찍었던 공간 중에 반포 주공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로 이제 없어졌고, 이제 광명의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둘 곳을 갔다 왔고, 그러다가 저희는 광명 주공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시기였고, 그러면서 나무들은 정말 멋있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는데 나무는 무성히 자라 있는 이미지가
약간 초록밤의 메인 컨셉이 감독님이 가지고 온 CD 아파트의 느낌이 잘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늘 좋아하는 미키야 타키모토라는 산책을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초록의 색깔이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개를 마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보이는 그 초록의 숲 느낌은 약간 좀 같은 초록이지만 이렇게 공포적인 블루가 약간 사이언이 계열이 끼면 공포스러운 느낌이 나는 초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이 레퍼런스 사진이었었고, 네, 그래서 초록밤은 컬러로 찍혔고 2.39대 1이 됐었고, 아리 알렉사 XST로 촬영을 했고요. 그 일부 그런 로우 콘트라스트한 밤 장면들은 아리 알렉사 XT가 그 오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씬에 감도 800 이상 썼을 때 노이즈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당시에 파나소닉 S1H가 제가 있었고, 그때는 듀얼 감도가 4차원으로 있었거든요. 감도 4차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로우 콘트라스트한 이미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밤씬들은 제가 S1H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렌즈는 울트라 프라임을 썼고요. 그리고 이 작품도 크게 뭐 핸드헬드나 이렇게 조금 팔로우 하면서 찍을 영화는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만 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무거운 카메라를 선택을 했고요. 무거운 카메라를 선택하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렌탈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났을 때 제일 좀 장비 협조를 받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요즘 현장에 진짜 XST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좋은 카메라입니다. 아리 로그C로 찍었고요. 그리고 4K로 마무스티를 했습니다. 색 보정은 네, 저랑 함께하는 김정우 기사님이 또 해주셨습니다. 자, 허공 이미지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번 작품에서 가장 크게 신경이 쓰이는 게 물어본다면 배경이라고 말을 하겠다. 그래서 배경이 자연스러워하고 배경으로부터 모든 이미지가 시작되고 배경에서 모든 것들이 말을 걸고 있어야 된다. 배경에 보이는 공간을 찾을 것이며 그곳에서부터 소리의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지난 10수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큐클래스에서 강의할 때도 제일 강조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제 작업에서 제일 처음 신경 쓰는 부분이 저는 배경 이미지에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앵글의 기준. 그래서 가족을 바라볼 때의 거리감, 그리고 개인을 바라볼 때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물질은 엄마가 만지는 것들을 찍는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엄마라는 여성의 존재감이다. 세상의 위험을 가장 처음 경험하는 건 여성이다. 그 불안과 공포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안에서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의 존재들은 엄마의 필터가 거쳐간 안전한 것들을 접하게 된다. 여성들은 그 불안의 마음을 나눌 여력이 없다. 이상한 개를 만난 것처럼 혼자서 삭히며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글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캐릭터의 이미지였고, 그런 감정을 그 엄마라는 역할을 해준 우리 또 하늘에 계신 김민경 선생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메라 무브먼트 관련해서는 틸트, 팬, 2차원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겠다. 그냥 가만히 카메라를 한번 셋업해 두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겠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너무 그렇게 픽스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영화를 이거 커버리지가 많이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데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차원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는 트랙으로 앞뒤 혹은 좌우 이런 식으로 계속 티가 안 나게 계속 움직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로우는 없지만 무빙은 있는 그런 영화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초록밤의 그 발견한 이야기들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초록밤 그 묘사에 대하여 제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서 처음 시나리오를 보고 감독님이 CD 아파트를 알려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 낮에 초록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고, 그리고서 밤에도 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어졌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다른 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영등포 어딘가 이제 차를 끌고 갑니다. 낮에 탑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 메탈 가로등에
초록색을 처음 본 거예요. 보통 이런 주차장들에서 메탈 가로등을 보긴 쉽지 않거든요. 보통 붉은색의 나트륨 가로등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진짜 낮에 그냥 이렇게 데일라이트에 있다가 밤에 딱 왔는데 그 초록색 빛을 보는데 너무나도 환타지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록이 주는 색의 의미가 현실에서 되게 이건 때로 공포스럽게 만들어 보이는 요소도 될 수 있지만 되게 현실이 아닌 진짜 다른 공간으로 확 이동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빛이구나 라는 영감을 제가 좀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메탈 가루등에 제가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밤신 때 내가 있는 모든 광원에 초록 필터를 씌워 가지고 밤을 다 초록색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2라는 립필터에서 나오는 필터가 있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대신에 모스 그린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의 초록색을 한 톤으로 쭉 묘사하게 되면 너무 그 플랫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경 쪽에 가는 초록색은 모스 그린으로 하고, 인물에 닿는 초록색은 제가 242라는 필터를 써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촬영팀이 둘 있었고요. 조명팀이 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명팀 2명이서 그 밤신에 그 보이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이는 가로등에 모든 가로등 뚜껑을 따고 초록색 필터로 다 갈아 끼고 작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에 커버리지가 많이 없게 된 이유는 좀 더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많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조금 공들여서 찍었고요. 그리고 그 윤서진 감독님과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현장에서 어쨌든 배우들과 연기를 뽑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던 시도를 갖게 하는 그 스케줄링이 되려면 저는 그 커버리가 절대 많으면 안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감독님도 동의하고 좋아해서 그런 방향으로 콘티를 좀 짰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한국 영화의 황금기 시절, 지금의 노동문화는 좀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 중요했던 결국 하루에 들고 나가는 셋업의 수가 정말 가장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초록밤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희도 씬수가 그렇게, 그러니까 셋업 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서 한 10셋업, 12셋업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으로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명을 디테일하게 해서 작업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팁은 돈과 시간이 없다면 둘 다 포기하는 순간 그건 더 어려운 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시간이라도 조금 들이면 영화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밤이라는 영화의 가장 큰 재미가, 제작 방식에서 가장 큰 기억이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저희는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고 나서 진짜 커피도 많이 마시고요. 감독님이 커피를 좋아했어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그리고 배우들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찍고 나면 끝나고 나서 저희는 바로 가지 않았고 바로 헤드스텝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찍은 것 중에 잘한 거, 그런 거 얘기를 좀 했었고, 내일 준비할 거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이 너무 정신없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빛을 기다리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초록밤이었고, 결국은 그 에너지들이 합쳐져서 저는 좋은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고, 진짜 현장이 누구보다 좋았고, 특히나 저희 현장을 경험하고 갔던 사람들은 초록밤의 현장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화 현장의 재미고, 그게 영화라는 이유고, 시간이 지나도 제가 초록밤을 이렇게 떳떳하고 재미나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영화 만드는 재미가 많았던 영화라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게 되는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을 만드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록밤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고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았던 장면이긴 한데, 그 원영이라는 남자, 그 장가 못 가는, 결혼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겠고 막 이런 고민이 많은 남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자기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끝내고 항상 이 친구는 빨리 집에 안 가고 여자친구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가는데도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갔는데 집이 좀 급하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는데 불이 켜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 조금 약간 어색한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원영은 그 순간에 집에 아무도 없네, 나만의 시간을 느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불을 끄고 자기가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좀 쉬고 있는 그런 다른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판타지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이 밤신들은 다 초록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끄고 나면 초록빛이 다 스며들듯이 들어오는 씬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씬인데 그 샷 하나인데 그런 동선을 우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신우정 미술 감독님이 미술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거울 하나가 딱 있었고 그 거울로 인해서 이 좁은 방 안에 20평 되는 아파트의 공간을 되게 멋지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 공간인데 제 그 초록색, 그러니까 낮에 형광등을 끄고, 그러니까 밤에 형광등을 끄고 밖에 초록빛이 어떻게 들어오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 다른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의 색온도와 두 가지의 광량을 준비해 놓고 하나가 딤다운이 되고 하나가 딤업이 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식을 원해서 인간의 동공의 느낌을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모르겠구나.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밤에 새벽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나갈 때 이 보드 거실에 불이 꺼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집이 이렇게 밝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공이 되게 밝아 있는 경우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 내부 형광등을 확 켜면, 내부 LED 거실등을 확 켜면 갑자기 그 열려있던 동공이 확 닫히면서 이제 밖에 있는 가로등 빛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밖에 초록색 가로등 불빛을 미리 다 점검을 해놓고요. 그걸 라이트로 다 해놓고 그 상태에서 거실 형광등을 켜면 그 밖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쪽에 두 개의 밝기를 세팅해 놓고요. 그 원영이가 불을 딱 끄는 순간에 조리개 플레이로 조리개를 쫙 열게 되면 한 3스탑 열었던 것 같아요. 열게 되면 밖에 있던 초록색이 빛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가득가득 메워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은 사실 이렇게 현실에 어떤 원리로 빛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건 다 그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얻을 수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찍고 이 영화가 진짜 메인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판타지로 가게 되는 그 빛의, 제 주차장에서 느꼈던 그 빛처럼 원영이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묘사가 되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원영이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죽음을 듣게 되고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가서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 빛이 존재했던 게 초록밤의 빛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콘트라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로우 콘트라스트라고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공간이 담기는데 화면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그 불안함, 그 현실을 환상을 현실로 하는 그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작품이라서 그 룩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줬던 그 테자네스의 사진집 혹은 그리고 이런 로우 콘트라스트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헌팅을 갔을 때 이렇게 왼쪽의 사진처럼 렉709로 이제 하나 찍고요. 저는 프리 때부터 색보정 기사님의 도움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룩을 하나 만들어서 입혀놨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상황의 촬영이라 생각하고요. 오른쪽은 제가 그걸 가지고 로우 콘트라스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콘트라스트 했던 이유는 저는 진짜 이 영화를 그 극장에서만 생각을 했고요. 극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빛은 우리가 충분히 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관람하는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로우 콘트라스트를 도전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페이지도 재밌네요. 허공, 시네마토그래피 앤 라이팅 컨셉. 시나리오에 있는 글들이 진행되고 카메라는 어느 한 지점에서 바라보기만 한다. 인물들 사이에 거리감이 표현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가깝고 멀고 이미지가 품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제 하고 싶은 말을 꼭 적어 놓네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 헌팅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 사실은 요 샷을 보고 저희가 정말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돈으로서 어떤 또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 되게 위험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 얼굴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드라마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저기 선풍기 뒤에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이때 들리는 소리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얘기라고 하면 더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런 식의 블락킹을 통한 표현 방식이 되게 윤서진 감독의 영화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에게 이 샷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저희가 영화 속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씬이었고, 이 씬이 영화에서 카메라가 굳이 꼭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 결국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에 더 푹 빠지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검증했던 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공을 하는데, 처음에 레퍼런스 헌팅 때 저는 카메라를 가져가고 그때 좀 이렇게 색보정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랭크인 얼마 전에 배우들이 다 캐스팅이 됐을 때 실제 찍을 카메라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들고 가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비주얼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고,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지면 나중에 색보정 하실 때 진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날 했네요. 자, 그래서 처음 이날은 좀 흐린 날이었네요. 또 아파트가 이렇으면 이렇게 좀 표현하겠다는 거고, 우리 그 김민경 선생님 얼굴도 제가 반사판을 일부러 대보지 않았어요. 반사판을 대는 것 또한 이 부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특히나 이제 김민경 선생님처럼 이 나이를 드신 분들의 페이스가 약간 뭐라 표현되죠? 더 리얼함을 좀 자세히 표현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서 반사판 되는 부분 되게 최소화하면서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PPT를 볼 때마다 사실은 김민경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를 찍고 나서 사실 조금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영화에서 보던 그 김민경 선생님의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 그 연기를 하는 그 사이사이의 그 모습들이 진짜 소녀처럼 행복해 하시고 즐기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감독님하고 이제 어쨌든 미팅을 하고 나서 또 얘기가 감독님 원체 말을 잘합니다. 감독님이 엄청 말씀을 잘하셔서 저도 그렇고 우리 김민경 선생님도 푹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근데 이제 김민경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셋이 와서 윤서진 감독님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배우들은 칭찬을 받으면 엄청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의 현장들에서는 뭐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았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뭐 현란하게 기술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카메라는 그 살아있는 배우를 기록하고 담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배우가 정말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표현해주면 영화라는 깊이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경 선생님이 먼저 윤서진 감독에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또 착한 윤서진 감독님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고 정말 배우들을 편하게 잘 해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민경 선생님도 그렇고 그 외에 나왔던 모든 출연자분들, 강규루 배우도 그렇고 다 누구나 다 행복해. 오민혜 선배님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행복해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감독님들이 계시다면 배우를 마냥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배우와 소통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시고요. 그 뭔가 이제 수정을 하고 싶거나 그럴 때 무전기로 크게 다 들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조용히 다가가서 아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좀 이쁘게 말을 하면서 배우의 길을 살려주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스태프들이 만드는 영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경험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민경 선생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니까 같이 잘 담아 들어주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마지막 사진은 그 우리 노공 기사님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감도 4천으로 찍은 파나소닉의 샷입니다. 어쩌면 이날의 테스트를 하고 나서 처음 가졌던 그 테자네스 가졌던 그런 로우 컨트라스트한 북경의 이미지를 제가 묘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룩에 관련된 건 그 결국은 색보정 기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촬영을 한다라는 거는 그 촬영 감독 혼자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디지털 시네마에서는 사전에 만나서 룩을 만들 수 있고 얘기해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름일 때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의 장점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나가기 전에 테스트를 많이 하시고 사전에 감독님과 얘기 많이 하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은 작품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얼마 전 캐논 마스터즈에서도 얘기했는데 소통은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품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 컨셉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 컨셉 노트를 먼저 보여주게 되면 감독님들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이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내일 모레 저도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기록해왔던 컨셉 노트를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영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초록밤에 대한 촬영 컨셉 노트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촬영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생각을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촬영을 앵글 하나 잡고 촬영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좋은 촬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담긴 많은 화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에 찍는 마법소녀 레볼루션에서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기술적인 정보보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서 과연 이 앵글에 우리 이야기의 정서가 잘 담길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 명의하시고 촬영을 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업에서 정말 써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럼 더운 여름날 잘 계시다가 저는 한 가을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유시태 선배님 계신데 제가 20몇 년 전에 동감이라는 촬영팀의 막내로서 제가 촬영 카메라 앞에서 선배님 과의담을 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또 다른 만남을 이제 오랜만에 뵙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촬영팀을 열심히 배터리 충전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친구들이 촬영 감독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